이 혐오도 애정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참여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젠다 너무 다양해요. 대부분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영향력은 일개 유튜브 BJ만도 안 되는 상황. 이전에는 그냥 기성복 정치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테일러메이드 해줘야 될 사회 전세를 갈까 집을 살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 당의 직업이 집에 너무 약간 복잡한 심경. 손수건 필요한가요? 손수건? 근로소득으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코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이 속된 말로 제일 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공학을 한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은 선풍기를 풍력발전기 돌리고 풍력발전기 선풍기 돌리고 무한동력 하자는 얘기를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왜 그러면 지난 총선이 아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20대 30대 민심이 분출됐느냐. 2030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정치를 혐오한다거나 이런 거. 정치는 온 국민이 다 같이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정치 그만둬도 프로그램을 먹고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까지 제가 내일 독재자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근데 세상을 제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현안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오늘 그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신경 쓰고 왔는데요. 도착해보니까 지난주 방송 때랑 똑같이 보였어요. 거의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어서. 걱정 마세요. 인공지능 편집자가 의상을 바꿔드릴게요. 이준석 85년생, 그 다음에 우리 천하람 86년생, 김재석 87년생, 87년생입니다. 이 양준욱 95년생. 이야, 정말 뭐 여러분들이랑 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청년이 말하는 청년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30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젠다 너무 다양해요. 예전에는 시대적 리더가 이끌면은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민주화하자 그러면 민주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대에서 인지도가 있고 다소 유명하다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닐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참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많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영향력은 일개 유튜브 BJ만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끄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정치가 대중을 설득하기보다는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것에 적응해 나가는 게 참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적응해야죠. 종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개성이 되게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맞춘 리더십을 사실 정치권이 해결하기도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궐선거인데 강준우 씨가 올라가서 얘기를 했을 때 방향이 너무 컸어요. 그 말은 공감대를 엄청 형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시겠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시려고 올라가셨어요? 연단에 올라갔던 심정은 네네. 사실 저나 그 네. 선거 기간 내내 올라갔던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동일했을 거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 네네. 그것이 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보궐선거가 사실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었잖아요. 네. 이제 다가올 대선에서 국가 미래의 향방을 가로짓는 그러한 선거였는데 그러한 국면에서 지난 4년의 행보들을 보고 그 우려의 시선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끼고 아주 간절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안에 있는 얘기를 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30이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재석 의원님, 이 2030이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이 말이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의 2030을 종잡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유일하게 시대적으로 2030으로서의 특징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부정의에 대항하고 불공정에 항거하는 그 끓는 정신은 어느 시대나 20대, 30대한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980년대는 뭐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나온 거고요. 87년에는 6월 항쟁으로 나온 거고 4.19 때는 60년대는 4.19로 나타난 거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 투표로서 우리 20대, 30대가 느끼는 이 사회에 대한 불공정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보여준 것이 이번 투표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20대, 30대가 막 보수화됐다 뭐 보수화되기에는 너무 우리 20대, 30대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진단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나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진단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굉장한 인사이트 있는 말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선거는 끝났어요. 네.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결과에 대해서 우리 2030들은 어떤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2030의 분노가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반대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상식적인 정당이 됐다라는 게 맞아떨어진 좋은 타이밍에 나온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면 2030이야말로 사실 좀 새로운 시대의 보수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식의 약간 그 짝퉁 진보 같은 분들 보면 리버럴하지 않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요. 그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 시대의 그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준석 최고께서 종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2030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기성복 정치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테일러 메이드 해줘야 되는 좀 맞춤식의 정치가 다양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조금 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좀 창의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 총선이 아니라 이번 재보궐선거에 20대, 30대 민심이 분출됐느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과거에 그 총선에서 전면에 나섰던 얼굴들 자유한국당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20대, 30대 공감을 얻기에는 좀 패셔너블하지 않았다. 저희가 투표를 할 때 적어도 나는 이 당을 찍었어 라고 하는 게 쪽팔리진 않아야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는 쪽팔렸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얼굴들이 조금 바뀌면서 선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들의 분노해왔던 것이 이제서야 분출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라는 게 그 참 노력에 의해서 나오지만은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공간이 많이 열린 거고 저는요 2030 시민참여 유세당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2012년에도 하자 그랬었어요. 예, 그때 이준석은 그냥 한 소위쯤 되는 사람이니까 발언권이 없었던 것이고 2017년에도 발언권이 뭐 그때는 한 소령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할 수 없었고 이제 사단장쯤 되니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획은 사실 27살에 이준석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현실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가 무언가 이 문제를 선순환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 플러스 이게 혐오도 애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참여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살짝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네 분 취업난 경험담 있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 요즘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해라, 국가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이 말이 과거에는 멋진 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지만은 그건 그냥 폭언인 거죠. 폭언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국가대표 나가는 선수들한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나라에서 큰일 좀 해보자는데 니네가 뭐 대표 자리 몇 개 북한 사람들한테 양보해라. 이게 큰일 하자는 데는 앞에 전제는 아무 상관없고요.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이제 젊은 세대가 반응했던 거거든요. 취업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죠. 본인이 자아실현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게 그냥 만들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꿈을 위해서 창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해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에요.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이게 불안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창업했다가 본인이 실패해갖고 본인이 일자리가 없는 건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정책이 약간 비겁하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준호 씨는 우리 지금 어떻게 그때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취업 되셨습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낙방을 했고요. 네. 최종 면접까지는 갔는데 네네.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도 낙방을 했고 올 하반기 취업 포개기를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문이 자꾸 네, 좁혀요. 너무 좁아지는 게 지금 물론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지만 사실 기업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주는 정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유지를 하고 한국을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또 2030들한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취업 문제는 취업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데 주거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가정이 좀 서울을 벗어나 있긴 하시는데 주거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서울을 벗어나니까 주거 질은 확실히 너무 좋아지죠. 근데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혼나는 게 제가 한 3년 전쯤에 송파에 전세를 갈까 집을 살까 하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또 신뢰한 나머지 여러 당했지 거기. 조금만 더 그때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꽤 올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전세로 갔었거든요. 와이프께 아직도 혼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서울에 집을 못 사놓고 지금 순천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항상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서울 다시 올라오라 그래도 집을 못 얻어가지고 못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그 주거의 질을 서울에서 사실 요즘은 전세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 주변에 보면 변호사 하는 친구들, 막 전문직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되게 열심히 살고 뭐 최선을 다해서 돈 꽤 많이 벌어요. 우리 나이대 치고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내가 노동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으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해서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진짜 인생 열심히 살았고 둘 다 꽤 괜찮은 막 대기업 전문직 하면서 나름대로 소득도 괜찮고 진짜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우리에게 집이란 우리 김재석 의원. 집에 너무 약간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손수건 필요한가요? 손수건? 네. 집이란 이게 집을 사놨어도 산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안 샀으면 안 산 대로 불안하고 사면 산 대로 불안하고 왜냐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대출 안 끼고 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당연히 대출을 많이 들고 가는데 계속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더라 하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 있으면 또 금리 오르겠는데 그러면 원리금이 더 높아지겠는데 그럼 허리띠를 졸라야겠는데 이게 연쇄작용으로 다 오니까 우리 김재석 위원의 집이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 바로 이런 상태고 2030의 상태가 이걸 어떻게 이런 한마디로 상태예요. 정의해요? 제 주변에 결혼 막 한 사람들 봐도 야 나랑 너는 그냥 둘이 부부끼리는 좁은 집 살아도 되는데 애 낳고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렇지. 결국 집 굉장히 문제가 출산 문제로 가고 있는 현장의 진짜 얘기를 직결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준호 씨. 그러니까 30대에서는 사실 이것 자체도 지금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20대에게는 집이라는 거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과거에 6, 7억, 8억 했던 서울 아파트가 네. 고정됐었을 때는 꿈을 꿔볼 수가 있었어요. 네. 7, 80% 대출 땡겨서 네. 모아둔 돈 자금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같이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40대, 50대는 내 집을 소유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거였지 않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이런 현실에서는 집이라는 건 아예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화가 납니다. 제가 집에 대한 개념을 물을 게 아니라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인구 구조상 약간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도 있긴 한데 거꾸로 그러면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을 땐 그거 딱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세금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려고 할 때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급격하게 교육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의 몸값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한 뭐 두세 배 뛰었거든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저는 정치 그만둬도 프로그램을 먹고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까지 올랐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높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싼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려면은 거의 엄청난 수준의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 생각 바꿔가지고 이제 대학 제도부터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내일 독재자가 된다 그러면은 첫째로는 이민 문제 저희가 지금 사회에 필요한 발전을 위한 인재들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에 따른 성비 문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충격파가 있더라도 네. 하더라도 굉장한 개혁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 느끼겠는 게 정말 다큐멘터리 찍는 분이고요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아니 그래서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시고 정치권에서는 돈을 주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포퓰리즘 정책.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이 속된 말로 제일 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프다고 그럴 때 해열제 나는 놈. 진짜 아프다고 이제 거의 막 오장육부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놓고 해열제를 계속 주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저는 의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네가 힘든 건 쟤 때문이야 라고 이제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실상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냥 통계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거다를 예고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정치인들이 인색합니다. 보통은 해열제 놔주는 사람을 더 선호하지 너 굉장히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는 듣기에도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거 쌓여서 좀 여기까지 왔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100번 동의를 하는 게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재정에서 땡겨가야 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채권,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미래 세대에게 빚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미래에 너희들 돈을 땡겨서 지금 내가 현금을 뿌려서 인기를 얻겠다,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굉장히 20, 30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내 인기를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국민 돈 끌어다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사실 깨닫게 돼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젊은 세대한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지금의 50대, 60대 정치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이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대, 30대에게 경제학 개론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소득주 성장도 그렇고요. 뭐 돈을 주면 니들이 쓰면 다시 그걸로 세금 걷어서 니들 줄게. 뭐 이거는 그 공학을 한 사람 다 아는 거지만은 선풍기를 풍력발전기 돌리고 풍력발전기 선풍기 돌리고 무한동력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뭘 뗐으면 검찰개혁이 되는 줄 알고 이런 것들도 젊은 세대한테는 전혀 논리적으로 먹히지 않는다. 양준호 씨 보기에 어느 정도 정치 혐오를 갖고 있나요? 2030년들이? 2030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정치를 혐오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정치는 온 국민이 다 같이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혐오하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안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좀 개선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정치를 하신 우리 이준석 중진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국회 안에 있으면서 발견된 모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 중에 굳이 나눠가지고 한 군데 집어넣은 거지 하나의 상임위만 걸쳐있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칸막이 자기들이 못 버리면서 다른 쪽이 버리라 그러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 해결하려면은 국회가 혁명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얘기 못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니네가 변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젊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양준호 씨. 2030을 대표하셔서 기회 드릴게요. 이런 정치 제발 해달라. 한마디 해주시죠.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은퇴를 할 시점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과연 저희들의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부탁을 받아서 세 분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국회의원들이 훨씬 비겁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누구 친구 때문에 못하고 결국 총 떼매는 거는 젊은 사람들. 니네가 청년이니까 한마디 해. 아니 뭐 청년이니까 한마디 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니까 더 한마디 해야지. 저는 그런 정치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쪽팔리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당일 때 한 말을 여당일 때 지키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야당 때 했던 말을 기억상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뭐 기억나는 것들이 많지만 사석했던 말 중에 자신이 바꾸고 싶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면 그건 정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어 나가면 그거는 정치뿐이다. 얘기했거든요. 저는 근데 세상을 제가 원하는 방향을 바꾸는 게 제 목표고 한마디 더 보태면은 네, 보태세요. 일관된 논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논리라는 거는 본인의 이 정치 철학과 국가 비전을 가졌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있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30이 분노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신뢰하는 그날까지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2030이 걱정하지 않는 그날까지 초대박!